검찰개혁 촉구 시민 집회 상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사회부 정회훈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네. 지난주 5일이었나요? 토요일에 맞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이 있는 서초역 사거리, 여기서 8차 시민 집회가 있었죠. 네. 집회 상황부터 우선 봅시다. 네, 지난주 토요일이죠. 5일 그 서울지검이 있는 서초역 일대 반포대로와 그 서초대로 일대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예. 이번에 촛불 집회가 열린 것은 8번째 진행된 것이고요. 주말에 열린 것은 3번째입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집회 리허설하고 사전 공연 그리고 영상 상영 등이 진행됐고요. 예. 공식 행사가 6시에 시작을 해서 오후 9시 20분쯤에는 종료가 됐습니다. 네. 그 주최청 서초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네 방향에 그 스크린을 설치해서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서초역에 서초 경찰서까지 구간에 메인 무대가 설치가 됐고요. 네. 시민들은 그 행사 시작 5시간 전쯤부터 몰려오기 시작해서 그 예술의 전당 그리고 이제 교대역에서 강남까지 중간 정도의 구역까지 자리를 꽉 채웠습니다. 예. 그 2주 전 주말 집회에서는 주최 측이 200만 명이 왔다고 추산을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왔다는 이야기가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예. 다만 주최 측에서는 그 참가자 수 논란을 좀 의식을 해서인지 숫자 대결로 집회의 순수성을 잊지 않겠다라면서 그 추산치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예. 우리 정영 기자도 토요일 집회에 현장에서 계속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있었는데 네. 1차 때와는 조금 그 구호라든지 이런 것이 바뀐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조국이다 이런 팻말도 나왔고 윤석열 사퇴 뭐 이런 얘기는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1차하고 비교했을 때 좀 어땠습니까? 우선 1차 그 집회가 있었을 때는 뭐 1차는 아니지만 그 지난 그 2주 전 집회 있었을 때는 단지 그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에 불만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참석했다는 그 인원들이 많이 있었었는데요. 예. 그 중간에 이제 검찰에서 개혁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그런 검찰에 대한 불신이 더 나빠져서 예. 악화돼서 참석하는 인원이 좀 많아 보였습니다. 그 대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면요. 네. 그동안 이제 검찰에 의해서 무고하게 고통받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변해야 된다. 그리고 검찰 개혁은 역사적 사명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검찰이 자체적으로 개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재 진행 중인 그 조국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한 비판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조국 장관의 수사를 보고 검찰이 너무 권한을 남용하는 것 같다. 그리고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방법 자체가 너무 무리한 것 같다. 그리고 부인 정경심 교수를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하는 것은 잘못이다. 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 특히 그 조국 장관이 그 청문회를 받을 당시에 그 한국당에서는 그 부인이 기소되면 거취를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 집중적으로 추궁이 있었었는데요. 예. 그 결국은 그날 당시에 기소한 것이 알려졌는데 이제 한 시민은 그 사항을 보고서 이제 검찰이 기소한 거를 야당도 알고 그것은 문제가 있다.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예. 당시 청문회 때는 뭐뭐 한다면 이런 네. 가정적인 전제를 둬서 질문을 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검찰 말고도 지금 언론이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어요. 네. 거기서 직접 그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어떤 불만이 있습니까? 예, 일단 그 주최 측에서는요, 뭐 지금 특정 언론에 제가 거론하진 않겠지만은 그 보수 3대 일간지에 대해서는 취재를 불허하겠다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었고요. 실제 시민들을 만나보니까 언론에 대해서는 좀 약간 경계심이 있었던 듯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예. 직접 질문을 했을 때 기사가 나쁜 방향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 네. 그런 의심도 있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방송이라든지 자주 접할 수 있는 언론에 대해서는 그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한 그 보도에 대해서 자기 같은 그 일반인도 잘 아는 내용인데 언론에서는 아닌 것 같은 내용도 맞다고 방송을 하는 것 같다. 예. 이렇게 의심을 좀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뭐 정 기자가 가서 이렇게 취재하거나 그럴 때 혹시 뭐 뉴스토마토 뉴스리듬 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뭐 별다른 제지라든지 그런 건 받지 않았습니까? 네, 뭐 특별하게 뭐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예. 다만 이제 전체적인 언론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정 언론을 기피한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언론에 대한 좀 그런 의심이 좀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 같군요. 에, 근데 이번 3차 집회, 그러니까 주말 서초동 집회에서는 이 조국 장관을 반대하는, 파면해야 한다는 보수 성향의 네. 시민들 집회도 네. 있었다고 하죠. 예, 그 2주 전에는 그 주최측 추산해서 한 1,000여 명 정도가 왔다고 해서 굉장히 그 소규모 그 전체 집회 인원에 비해서는 소규모로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예. 이번에 그 반대 집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온 것처럼 실제적으로 보였었고요. 그 반포대로에서 그 서초 경찰서를 중심으로 서초역 방향으로는 이제 촛불 집회가 진행을 했고요. 그 반대 방향, 그 서울 서흥로병원하고 그 조달청 방향에서는 그 우리 대한애국당 그리고 자유연대 같은 보수 정당과 그 단체의 맞불 집회가 진행됐었습니다. 예. 이들 그 단체 회원들은 이제 문재인 퇴진, 뭐 조국 사퇴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이제 조국 반대 장관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나 그 서초역에서 그 반대 집회하는 그 가는 길목에는 그 집회 촛불 집회하는 그 방향을 지나가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요. 그 보수단체 회원이 여기서 지나다니면서 뭐 곳곳에서 이렇게 욕설을 하거나 뭐 협박을 하는 장면을 제가 실제적으로 목격도 했었습니다. 예. 근데 다행히도 그 길목을 울타리로 막았고요, 경찰이. 네. 그리고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 양 집회 참가자 간의 그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예. 근데 단지 그 경찰이 통제하는 과정에서 그 보수단체 회원이 그 경찰을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그 2명이 체포됐다고 합니다. 예.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클로징 때에 지적한 바가 있는데 뭐 특정 시민들을 지목해서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폭력적인 그리고 뭐 협박이라든지 상대 진영에 대한 그런 것은 참 구태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예. 같은 시간에는 정경심 교수가 2차 소환 조사를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그 촛불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정 교수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받았는데요. 정 교수는 지난 3일 개천절이죠. 그때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는데 예. 이날도 비공개로 나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1차 조사 때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8시간 조사를 받고 기각을 했는데요. 예. 이때 그 조사받은 내용을 확인하는 조사 열람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난 주말 그 2차 조사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좀 7시간 넘는 동안 그 1차 조사에 대한 조사 열람을 진행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2차 조사는 2시간 40분 정도가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그 2차 조사에 대한 조사 열람이 그 오후 9시 반부터 시작해서 그 11시 한 55분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기각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이례적으로 그 정 교수의 조사 일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예. 좀 밝혔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추가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당위성을 좀 내세우기 위해서 공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정 교수에게 다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한 상황입니다. 예. 정 교수는 이번에 좀 건강 상태는 어땠다고 합니까? 그 1차 조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날 조사가 이제 건강상 이후로 조사를 중단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오후 한 4시까지만 조사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날 이제 뭐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로 병원까지 입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조사를 받기가 어렵다고 변호인 측에서 밝혀왔는데요. 아무래도 조사할 분량이 많고 좀 검찰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제도 일찍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그 조사 열람을 하는 시간이 좀 길었었고요. 아무래도 조사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조사를 많이 진행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게 뭐 언론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검찰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사실 뭐 다 떼고 보면 정경심 교수가 얼마나 그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하느냐가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계속 또 늘어질 것 같군요.
네, 아무래도 다시 또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또 조율 과정에서 또 이견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정 교수에 대한 신병을 확보해서 조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정 교수의 첫 재판이 이번 달 18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사를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그 의혹 중에 하나인 그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지금 기소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시민 집회가 이렇게 대규모로 일어나기 전에 계속 유력하게 제기됐던 것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네. 가능성이었죠. 네, 이것은 조 장관 청문회 때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 네, 네. 지금 그 이후에 네. 그 이후의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에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할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안인데요. 검찰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 구속영장 청구의 요건인 그 증거 일면도 하나 있는데요. 예. 그 정 교수가 조사를 한참 받기 시작했던 그 지난달 3일에 그 하드디스크를 이미 제출했는데 그것은 이제 기존의 원본이 아닌 그 복제된 하드디스크였습니다. 예. 그 자산 관리를 담당했던 그 증권사 직원에게 그 복제를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정 교수 측에서는 원본이 조작될 수 있기 때문에 원본 보존을 위해서 따로 사본을 떼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 검찰은 이것을 이제 증거 인멸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네. 그렇게 네. 반박을 했었죠. 예, 그 내용은 이제 정 교수가 직접 자신의 SNS에서도 반박한 내용이라서요. 본인은 그 증거 일면을 한 정황이 없다라고 이제 반박한 상황입니다. 예. 글쎄요. 이렇게 나온다면 그것이 정당한 방어권 행사인지 인멸인지는 결국 이제 법원에 가서 네. 밝혀지겠군요. 그렇다면 영장이 청구가 된다면은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에 대한 공판 네. 18일 전, 그러면 네. 이번 주 적어도 다음 주쯤이면 결론이 나겠군요. 네, 뭐 일단은 추가 조사를 한 이후에 아마도 그 신병 처리를 결정할 것 같고요. 예. 뭐 적어도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아마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조사 이후에 아마도 신병 처리를 검토를 완료를 할 것이고요. 예. 만약에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면 한 다음 주 중에는 그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그 구속영장을 뭐 아직 청구하기 전이기 때문에 뭐 단언하기 좀 힘들지만 만약에 구속영장 기각이 되면 굉장히 그런 과잉수사에 대한 그런 비판을 정말 직면하기 때문에 좀 부담이 큰 상황이고요. 예. 만일 그 영장이 발부가 되면 어느 정도 수사의 정당성을 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계속 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가 고비인데 네. 구속 여부 이 관련해서 시민들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가 또 주목이 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고생이 많은데 이 문제는 좀 계속 우리가 사실과 근거해서 계속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우리 사회에서 그 중요성과 대책이 시급한 것이 바로 이 가짜 뉴스입니다. 당정과 청와대까지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데 정부 주무부서가 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죠. 지난 4일 두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 상황을 박현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규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한 달 만에 국정감사를 치렀습니다. 최 장관과 한 위원장은 5G 산업 활성화와 허위 조작 정보 근절 대책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지난 2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감에서는 한국어의 5G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보의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기업들이 5G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세액 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과 로봇과 인공지능 등의 보안 위협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4일 첫 국감을 치른 한 위원장의 경우 허위 조작 정보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가방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 위원장에게 허위 조작 정보의 폐해를 지적하며 이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방통위는 현재 허위 조작 정보를 규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을 막을 정책적 기능은 보유했다는 입장입니다. 뉴스토마토 박현준입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실무진 협상 결렬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와 성공 가능성이 컸기 때문인데 북한이 미국에게 협상 결렬 책임을 돌리면서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정치부 이성휘 기자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 기자, 예. 이번 실무 협상은 좀 원만하게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결렬이 됐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예, 쉽게 이야기하자면 북한의 기대치와 미국에서 줄 수 있는 제안의 눈높이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 눈높이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예. 북한에서는 미국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그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상황까지 종합해서 오늘 오전에 북한이 또 입장을 나타내는데 과연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좀 깐깐하게 한번 가봅시다. 미국 측 입장부터 볼까요? 예, 일단 미국 측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져갔고 또 북한 카운터 파트들과 8시 30분간에 걸쳐 좋은 회담을 가졌다 그런 예. 입장입니다. 네. 특히 미 국무부 대변인이 서명 브리핑을 냈는데 미국과 북한의 70년에 걸친 적대관계 유산을 단 하루에 풀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회담을 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2주 내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다시 또 한 번 또 보자. 지금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름은 참 멋있습니다. 말은 참 멋있습니다만 어떤 아이디어인지는 뭐 아직 알려진 것이 없죠. 예, 현지 언론을 통해서 이제 국무부 관계자들 취재 통해서 나온 게 좀 있긴 있는데 네. 이제 미국의 같은 경우는 북한이 영변에 있는 주요 핵시설을 좀 해체 및 포기하고 또 고농증 우라늄 프로그램 그런 거를 좀 안 하면은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과 또 안전보장 조치, 섬유석탄 수출 3년 수출 제한 3년 유예 그런 방안을 준비했다고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조건부군요. 예. 그렇다면 북한은 어떤 입장입니까? 북한 입장은 불명확한데 어제 김명길 순회대사가 밝힌 게 좀 있습니다. 예. 자기네들은 핵실험도 안 하고 ICBM도 발사 안 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했고 미군 유골 송환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충분히 성의를 보이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그거에 상응하는 선제적 조치를 좀 해달라. 그래야지 자기들도 추가적인 비핵화를 할 수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이 최근 북한 발표가 나온 게 어제였습니까? 성명서가 나온 게 세 차례에 걸쳐 나오고 있는데요. 성명서가 회담 끝나고 나서 나왔고 그 다음에 미 국무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하니까 북한 외무성에서 반박 브리핑이 나왔고 또 김명길 대사가 북한 복귀하면서 공항에서 발표한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김명길 대사가 말한 거는 국무부에서 외무성에서 말한 것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어제 그리고 또 오늘 오전 예. 이렇게 나왔던 거군요. 북한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미국이 어떤 요구를 할 것인지를 이미 간파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탄핵 절차에 들어가 있죠. 예, 조사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번에 강하게 압박을 해서 최대한 좀 끌어내겠다 이런 입장 같아요. 예, 마지노선도 뭐 올해말로 정하고 예. 북한이 지금 이 주도권을 계속 가져가고 싶다, 가져가겠다 이런 의지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봅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의 실패를 좀 계속 상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서 베트남까지 기차를 타고 갔었죠. 네. 그러니까 그 긴 시간을 기차를 타고 갔는데 얻은 게 하나도 없고 일방적으로 미국의 페이스에 휘둘려서 그냥 아무 성과 없이 그냥 돌아왔었습니다. 당시 근데 공교롭게도 당시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그 위기설이 있었던 때였기 예, 때문에 특별검사 수사 네. 그것이 폭락화 되면서 그렇죠. 전혀 그 당시 하노이 협상의 회담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그 자기들이 잘하던 거 벼랑 끝 전술이라고 그러죠. 최대한 그 상대방을 압박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어내겠다. 지금 마침 트럼프 대통령도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얻고 싶은 거를 다 얻어내겠다. 이번 기회에 얻어내보겠다.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뭐랄까 부동산 중개업자 출신이고 좀 그런 식의 거래에 강합니다. 만약 나쁜 거래면 아예 안 할 수도 있다. 좀 그런 포지셔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위험성이 있는 도박같이 보입니다. 예. 당시 하노이 그 회담이 결렬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하고 잠깐 잡힌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주 굳은 얼굴이 지금 또 생각이 나는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 협상이 계속 될 것이다. 또 뭐 11월 달에 또 아세안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협상 그럼 완전 종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많습니다. 일단 북한에서는 연말까지 새로운 입장을 가져와라. 그런 식으로 미국 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2주 내에 새로 하자.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북한이 물론 2주 안에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11월 정도에 이제 할 것 같습니다. 11월 정도에. 네. 그때 지금 뭐 그 실무협상 간에는 뭐 그래도 무익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뭐랄까요 그 발표 내용 자체만 보면은 뭐 나름 나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 실무협상 간 그 오갔던 얘기 이 얘기는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글쎄, 그 실무 협상 간에 오갔던 이야기는 딱히 없습니다. 사실 딱히 그 없고. 북한 측에서 일방적으로 미국에서 새로운 걸 내놓지 않았다. 또 조미 협상 그러니까 북미 협상이죠. 북미 협상을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그 국내 일정 선거를 뜻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식으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어제 국무부 대변인 성명 외에는 별도의 입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북한 상황도 뭐 굉장히 좋지는 않죠. 돼지열병 때문에 함경북도인가요? 예. 거기는 뭐 돼지가 자취를 감췄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노이 회담에 대한 그런 충격도 있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직접 지시를 했다. 일단은 결렬을 하자라고 지시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 타이밍 상을 보면 참 약간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있는데요. 예. 북미 실무 협상이 있는 다음에 그거를 끝낸 게 그 현지 시간 오후 6시 정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6시에 나오면서 그 김명길 수석 대표가 기자회견 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5분 뒤에 종이로 프린트아웃된 그 협상 결렬 그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예. 사실 북한의 그 정치 구조라는 게 그 협상 대표라고 해도 본인이 다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본국에 보고를 하고 본국에서 어떻게 할 건지 훈령을 받아서 그거를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준비된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기자들한테 나 기자회견 할 것이다. 그리고 좀 뭐랄까 기자들에게 질문도 받고 답변도 하고 그런 모습은 사실 북한이 잘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작심하고 미리 결렬을 선언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그 촛불 정부에서 북미 간의 어떤 그런 관계 개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역할을 해왔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정부, 우리 정부가 개입해서 중재할 그런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은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가 촉진자, 중재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미국이 직접 소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경험 있는 우리가 중간에 꼈던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중간에서 친서 외교를 하고 있고 또 실무진끼리도 자주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굿 이너프 딜이라고 충분히 괜찮은 거래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차가 너무 클 경우 우리가 중간에서 일종의 중재를 해서 양쪽이 좀 아쉽지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우리가 좀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 오후 2시쯤에 수석부장관 회의가 청와대에서 있죠. 예. 이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해서 어떤 말을 할 것 같군요. 그건 아직 불확실합니다. 지금 불확실한데 물론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말할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협상이 막 시작한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말을 할 필요성이 있나, 좀 그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예. 정치부 이성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서울 지역 전세가 급상승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과 부동산 114 등 민관 조사 결과가 모두 일치하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10주 이상 계속 오르고 있는데 최영민 기자가 그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지역 전세가 급상승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매가 상승에 따른 전세 수요 증가와 분양가 상한제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더해져 서울 지역 전세가가 상승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월세 신고제와 계약기간 연장이 예상돼 전세가는 더욱 상승할 전망입니다. 먼저 한국감정원은 물론 부동산 114 등 대부분의 부동산 조사기관에서 서울 전세가는 10주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는 지난 7월 첫째 주 이후 9월 마지막 주까지 14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서도 지난 6월 셋째 주 이후 16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 KB국민은행 자료를 봐도 12주 연속입니다. 서울 지역 전세가 상승 원인은 최근 집값 이상 급등으로 매수를 포기한 실수요자들이 전세로 돌아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신축 아파트와 정비사업 아파트 가격이 앞다투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공급 물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투자 수요가 대거 움직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후 낮은 분양가에 분양받으려는 대기 수요가 전세로 눌러앉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지금보다 전세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 전월세 신고제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제가 실시되면 그동안 노출되지 않았던 임대소득이 노출되면서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집주인이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우려가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전세 수요가 높아 집주인 우위 시장이 형성돼 있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계약기간 연장도 전세가 급등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최용민입니다. 한 주간 시사 이슈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깊이 분석해보는 정경유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치시사 전문가 이종훈 박사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원래는 디플레이션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려고 했는데 제가 졸라서 이 시민 집회에 대해서 더 여쭤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억지로 끌어냈는데 이 문제 좀 먼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일은 광화문이었고 5일은 서초동 300만 이상. 숫자는 경찰도 더 이상 추산하지 않고 주최 측에서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수 집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조국 장관의 사임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계속 300만에서 2천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세 분리기, 이 세력 대결로 이렇게 가는 걸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미 지금 세대결 양상으로 이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촛불이 반쪽이 났다. 촛불이 둘로 나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 게이트 당시의 촛불, 그때 이 촛불 집회는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온 국민이 참여한 그런 그 촛불의 성격이 저는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이제 상황은 광화문 쪽은 보수,
그리고 서초동 쪽은 진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촛불 자체가 지금 둘로 나뉘어버린 그런 그 상황인데다가 더 우려되는 지점은 그 양쪽이 너무 극한 주장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또 이 너무 격한 또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우려가 좀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지금 국론 분열을 우려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지금 온 거죠. 네. 그렇다면 박사님께서는 촛불의 분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과거 국정농단 집회 때는 촛불 집회가 뭐 주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과거에 그 촛불 정부를 탄생하게 한 그 촛불 시민 중 일부가 여기 뭐 상징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광화문 쪽으로 갔다. 즉 조국 장관의 사임과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탄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국정농단 국면에서 촛불 집회도 원래 시작은 진보 진영에서 먼저 한 건 분명합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중도층도 참여하고 심지어 보수층도 참여하고 자, 그래서 온 국민의 촛불 집회, 촛불 혁명이 이제 됐던 거죠. 그렇게 이제 완성돼 나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쳤는데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광화문 같은 경우에 사실은 태극기 집회 세력은 계속 집회를 가져왔어요. 예. 뭐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계속 집회를 가져왔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새가 붙질 않았었습니다. 뭐 10,000명 많이 참여해야 매주 뭐 거의 주말 연례 행사처럼 계속 했지만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집회가 갑자기 숫자가 확 늘어난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 지점을 우리가 눈여겨 좀 봐야 된다. 근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뭐냐면 서초동 집회였다는 거죠. 네. 예, 서초동 집회도 아시다시피 그 이번에 8차 집회였습니다. 자, 그동안 6차례 할 동안은 그렇게 많은 분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뭐 한 10,000명 정도? 뭐 그랬는데 7차 집회 때 갑자기 확 늘어난 겁니다. 그때 이제 결정적인 그 분기점이 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예. 것이 이제 결정적인 계기였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무렵에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뭐 유시민 이사장이라든가 이런 진보 진영 인사들이 검찰에 대한 공격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검찰 개혁 요구를 굉장히 좀 앞세우는 그런 상황이 됐고 자, 그런 것들이 촉진 작용을 해서 서초동에서 뭐 본인들 주장으로 200만이 모였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자, 이제 이것이 보수 진영을 자극을 한 거죠. 만약에 그때 그 200만이 모였을 때 그분들 주장에 뭐 중도층이라든가 보수층도 동조를 했다면 아, 이건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지난번 그 촛불 혁명 당시처럼 뭐 서초동으로 중도층과 보수층이 와 몰려갔겠죠. 예. 예, 그래서 뭐 숫자가 뭐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었을 거다라고 보는데 오히려 불길이 광화문으로 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광화문에 좀 보수층들이 따로 또 모였는데 숫자가 또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더 세불리기를 하자. 그래서 이제 뭐 지난 주말에는 우리도 300만 모였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0만 대 300만. 뭐 서로 지금 각자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건데 예. 자, 제가 좀 추이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진보 진영에서는 이번에도 뭐 촛불 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그러니까 그 2016년 당시 촛불 혁명하고는 상당히 기조가 다르다. 그런 걸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예. 네. 상징적으로 이번 서초동 집회에서는 대형 태극기가 나왔죠.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의 국정농단 집회, 반대 집회, 척결 집회에서는 촛불과 태극기가 대립구도로 갔단 말이죠. 네. 그리고 마치 태극기를 드는 것이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는 그런 쪽으로도 이해가 됐었고요. 서초동 집회에서 대형 태극기가 나오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보 진영에서 보기에는 태극기 집회 세력들이 오히려 지금 뭐 반애국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그러니까 애국을 표방하고 있는 것, 이거는 표리부동하다라고 진보 진영은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태극기가 온 국민의 것인데 왜 이 보수 진영에서 그렇게 전유물인 것처럼 쓰느냐.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전환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대형 태극기, 우리도 애국적인 관점에서 지금 집회를 하는 거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태극기 이벤트를 예. 이제 열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집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디플레이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핵으로 다뤄져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잘 안 보입니다. 이거는 9월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논란의 출발점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난 2일에 이제 통계청이 소비자 물가 동향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지난해 대비 물가 지수를 발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8월 달까지 0%대가 한 7개월 정도 계속 유지가 됐어요. 그러던 중에 드디어 급기야 이제 9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뭐 공식적으로도 명확하게 마이너스로 돌아서 버린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지금 0.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해방 이후에 1965년도부터 이 관련 통계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접어든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0%대가 계속 이어질 때부터 야 이거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계속 제기가 됐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그럴 일 없다. 뭐 조만간 이 물가가 다시 오를 거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네. 급기야 이런 상황까지 오고 보니까 야 이건 이제 디플레이션이 맞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시각이 시장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지게 된 거죠. 예. 네. 그렇지만은 이 정부 여당 그리고 정부 부처 홍남기 총리라든지 이 경제라인들 얘기하는 것은 디플레이션 우려는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네. 그런 우려가 제기됐을 때도 강하게 단속을 하고 나섰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데- 그동안에도 뭐 몇 차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거죠. 예. 기획재정위원회 이제 국정감사가 바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지난 3일 날 열렸는데 거기서 이게 본격적으로 좀 논란이 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예. 저는 그나마 이건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도 이 국회가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래도 이렇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을 벌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 예. 뭐 그날 사실은 이것만 논란이 된 게 아니고요. 뭐 소득주도 성장론이 맞느냐. 또 이제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에서 내놓은 민부론. 민부론이 맞네요. 그게 맞느냐. 이건 논란도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는 그나마 굉장히 건전한 논란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 뭐 거리에 나가서 촛불 들고 나오세요라고 선동하는 것보다는 정치권이 훨씬 이런 일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날 어찌됐건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굉장히 좀 진땀을 뺐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의원들 질의가 지금 계속 나왔는데 사실은 원래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심기준 의원이 이 문제를 먼저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행 총재가 디플레이션 뭐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 편끼리 서로 좀 도와주는 의미에서 질문을 이제 던진 거예요. 예. 디플레이션 아니죠? 이렇게 그렇게 물은 건데 그런데 이게 이제 대답이 좀 상당히 옹색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부 상황이 그러다 예. 보니까 조금 이제 설명이 그렇게 명쾌하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홍남기 부총리가 그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전방위적으로 모든 물품에 대해서 장기간으로 물가 하락을 나타내는 디플레 우려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짐은 있다라는 거를 사실은 살짝 조짐은 있다. 의미를 좀 한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또 유승민 의원,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도 나서서 또 이 좀 우려를 표하고 뭐 이런 식이 되면서 이 사실은 이제 그 홍남기 부총리가 굉장히 좀 그날 진땀을 빼는 그런 또 광경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뭐 분석과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에서 뭐 디스인플레이션 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제 정부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제 이 표현이 사실은 이제 등장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예. 정부가 이제 통계청이 사실은 이 표현을 먼저 쓰긴 했습니다. 계속 이제 이 0%대 물가 지수가 이제 유지가 되니까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건 디플레이션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이다. 예, 그거를 설명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이다 오히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표현을 정확하게 알고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통계청의 의미는 뭐냐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막 발생하려고 할 때 정부가 그걸 인위적으로 우리 보통 보면 이제 물가 안정 정책을 펼치잖아요. 그거를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뭐냐면
정부가 이 물가가 오를까봐 여러 조치들을 막 취해놨는데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약간 디플레이션처럼 보일 뿐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정부 정책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국정감사장에도 이 표현이 등장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정부 여당을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아마 이 표현을 좀 이제 들고 나온 것 같긴 해요. 자, 그런데 과연 이게 맞느냐? 이건 또 여전히 이제 의문인 그런 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그러니까 정부 정책 때문에라도 지금 약간 좀 물가가 하락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는데 사실은 정부가 그동안 취한 정책을 보게 되면 디스인플레이션 정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아시다시피 슈퍼 예산 편성해서 이 지금 시장에 엄청난 자금을 지금 풀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더 예. 몇십 조씩 더 풀었잖아요. 내년엔 더 푼다는 거예요. 자, 시장에 그 자금이 더 많이 공급이 되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을 실제로는 펼치고 있는데 지금 통계청 설명은 그게 아니고 지금 인플레이션을 막는 억제하는 정책을 마치 펼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이제 잘못된 정보를 좀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조차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정부가 슈퍼 예산을 통해서 또 심지어 추경 예산 편성까지 통해서 엄청나게 지금 시장에 그러니까 재정 부문에서 지금 돈을 막 쏟아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디플레이션이 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디플레이션이 맞는 거 아니냐. 오히려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된 시간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정부가 인위적으로 물가 안정 정책을 좀 강하게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네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정부 들어서 물가 안정 정책 부분은 거의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지금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감 물가 지수하고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지수의 이격감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매일 나가서 밥 사 먹을 때 밥값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물가 지수는 낮대요. 근데 실제로 물가 지수는 낮습니다. 근원 물가 지수가 낮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이제 그 유류가가 많이 낮아졌다. 이제 이런 식의 설명들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데 가만 들여다보면 결국 제조업 경기가 꺼지면서 그쪽 부문에서 사실은 소비가 줄어들면서 물가가 지금 낮아지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최저임금도 올리고 또 이 복지 정책을 통해서 자금을 많이 푸니까 그 돈이 시장에 많이 풀리는 효과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물가 지수는 오르는 그런 약간 좀 특이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자, 그렇게 좀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이 정책 조율을 좀 다시 한번 시도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도 꼭 해결을 보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통 김은별입니다.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매니아가 많은 차종이 있죠. 브랜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규어가 바로 매니아층이 있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엠블럼이 주는 강한 인상 때문인지 특히 남성분들에게 인기가 좋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요. 제규어의 콤팩트 SUV 이페이스입니다. 근육질의 몸을 형상화한 바디가 아주 매력적인 모델이죠. 그럼 지금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규어는 콤팩트 SUV인데요. 중형보다 작은 크기입니다. 날렵한 눈매를 한 LED 헤드램프가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그릴 중앙에는 제규어 엠블렘도 자리하고 있어 강렬함을 한층 더 강조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근육질의 인체를 형상화한 것 같은 디자인이라 콤팩트 SUV임에도 단단한 느낌을 줍니다. 뒤쪽 LED 테일램프는 가로로 넓은데요. 야간 주행 시 적재 공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모양으로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네, 적재 공간의 폭은 최대 1.3m인데요. 이 안에는 484리터까지 짐을 실을 수 있습니다. 중형 가방 2개와 기내 소화물용 가방 3개를 적재할 수 있죠. 2열 시트를 폴딩했을 때는 1141리터까지 공간을 최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페이스 안으로 들어가자 고급스러움이 물씬 풍겼습니다. 운전석은 운전자를 감싸는 느낌이 들도록 디자인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운전석에 앉았을 때 포근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핸들에 새겨진 제규어 엠블럼도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핸들에는 3스포크 가죽을 사용해 세련미를 강조했죠. 또 주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버튼도 배치해 편리함도 한층 높였습니다. 조수석 탑승자가 잡을 수 있는 핸들도 콘솔 측면에 마련해 편의를 높였죠. 센터 콘솔에는 10인치 터치스크린을 넣었는데요. 스와이프나 줌 기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인포테인먼트 기능도 손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날 터치를 통해 스크린을 사용했는데 터치 반응이 빨라서 편리했습니다. 콘솔에는 12V 소켓과 2개의 USB 충전 포트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허비박스 바닥에는 충전 중에 기기를 고정할 수 있도록 태블릿 고정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뒷좌석 공간도 꽤나 넉넉한 편입니다. 제가 앉았을 때도 무릎 공간이 여유로워 동승자의 편안한 승차감이 기대됩니다. 네, 이 제규어의 장점 중 하나가 음성인식 기능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제가 여기 있는 음성인식 버튼을 통해서 라디오를 조작해 보겠습니다. 92.9 FM 틀어줘. 네,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라디오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에서는 속도나 내비게이션 안내 등 간단한 정보를 표시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는데요. 휴대폰을 연결하면 휴대폰의 주요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동을 걸자 최근 모델들보다는 진동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트 포지션이 높아 더 넓은 시야 확보에 유리했습니다. 페달을 밟았을 때도 느낌이 괜찮았고요. 핸들도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회전 시에도 타이어가 차체를 잘 잡아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죠. 급회전을 해도 쏠림이 심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하체가 단단한 모델이기 때문에 고속 주행 시 속도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은 점은 아쉬웠습니다. 이페이스에는 인제니움 엔진을 사용했는데요. 마찰을 줄여 진동이 적고 부드러운 주행도 할 수 있습니다. 엔진에는 전자식으로 제어되는 지능형 어댑티브 쿨링 기능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작동해 연료 효율은 높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최소화하죠. 이날 주행 중 다이내믹 모드로 바꿔봤는데요. 계기판이 붉은 빛을 뿜어 모드 적용을 알려줬습니다. 이 모드가 활성화되면 기어 변속이 빨라집니다. 핸들이 묵직해지는 것도 느낄 수 있죠. 초보 운전자라면 이페이스의 다양한 운전 보조 기능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한쪽 차선에 가까워지자 핸들이 스스로 움직이며 중앙을 유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규어 이페이스 살펴보셨습니다. 전폭이 넓어서 웅장한 디자인도 좋았고요. 또 주행 성능도 괜찮았는데요. 다만 역시 가격적인 부분이 제일 아쉽습니다. 이 가격에 동급 차량들과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이페이스를 구매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지는 조금 고민해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자동차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예, 이미 천하가 다하는 가족 사기단의 수괴를 장관에 임명해놓고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예, 지금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리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가윤 의원이 한 말입니다. 정치적 의사표시는 국민은 물론이고 정치인들, 특히 의원들에게도 중요한 자유겠지요. 그러나 정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의 망언은 하도 격이 떨어져 그 진정성마저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과연 헌법 정신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더 강하고 자극적인 말을 찾고 쏟아내는 사람들, 이른바 말종 관종의 방종가들에게도 그 정치적 의사표시의 자유를 허가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때입니다. 오늘 닛소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